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걷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 박 씨와 함께 갇혔던 또 다른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감금 상황을 직접 기록했던 이 피해자, 주범은 조선족인 리광호로 총까지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웬치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한국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솔직히 말하라고 때리고 마약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셔라, 쭉. 잡았어,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모습을 촬영한 건 함께 감금돼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A 씨입니다. 전기로도 막 지지고 많이 때리더라고요. 기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길다란 건데 때릴 수도 있고 지질 수도 있는. 주도자는 조선족 리광호 씨로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던 게 순살 정도였어요. 팔뚝이랑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아픈 곳은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거의 검정색이죠, 몸이. 이들은 A 씨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방에 가둔 뒤 감시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수선해지더니 돌연 어디 좀 가자며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틈을 타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었던 박 씨는 그날 보코 산 지역의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의 리광호랑 같이 있는 조선족들이 사람 자체들이 아니에요. 범인을 잡았다고 신문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보고 열이 받아서. 붙잡힌 이들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던 조직원들일 뿐 진범이 아니란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경찰이 지난 8월 리광호의 은신처를 덮쳤지만 3시간 전 이미 도망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갇혀 있다가 탈출한 피해자들은 우리 대사관에 도움의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온 답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력을 잘 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탈출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감시가 느슨해지는 새벽이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이 다시 연결되자 바로 가족에게 감금된 위치를 보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현지 경찰 연락처 주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신고보단 스스로 탈출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혼자 알아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낫다. 아무래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협력을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선 사법 권한이 없어 현장에 출동해 수사와 구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또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려면 구조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김 씨를 구출했지만 곧바로 경찰서에 구금한 채 한 달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맨 바닥에서 비닐을 깔고 잡고 빗물을 모아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기 현지 경찰 서장한테 한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주면은 그냥 없던 사건으로 하고 풀어준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 씨는 300달러와 150달러씩 우리 돈 65만 원을 건넨 뒤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근무한 한 경찰관은 JTBC에 현지 경찰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건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죄 조직과 경찰의 유착이 심각해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잃어버렸다던 기존의 주장을 처음으로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통일교의 청탁은 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이를 건네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샤넬 가방은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한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목걸이에 대해서도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다만 전 씨 측은 샤넬 가방의 경우 지난해 교환된 다른 제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대신 법적 요건을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전달자라서 알선수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2.3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 채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밤 가장 먼저 불려간 국무위원 중 한 명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로부터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뒷받침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지금까지 혁신의 플랫폼이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쉰내나는 인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롤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앱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1 이렇게 지금 완전 백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최근 카카오톡은 친구 목록을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만들고 숏폼을 전면에 내세우는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불가능해요? 저 업데이트를 안 받으신 분들은 계속 쓸 수가 있으나 향후 AS나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우 부사장은 광고 수익 때문에 롤백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앱의 첫 화면을 피드가 아니라 친구 목록으로 되돌리는 등의 개선 사항은 곧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선 카카오톡의 평점이 1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상들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he's a beautiful young woman. Now, if you use the word beautiful in the United States about a woman, that's the end of your political career. But I'll take my chances. There she is. You don't mind being called beautiful, right? Because you are. 현지 시간 13일 이집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엔 20여 개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3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에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캐나다 총리의 직함은 바꿔버렸습니다. I appreciate you being here very much, Mr. President. I'm glad you upgraded me to president. Oh, did I start? It's good. I started. You said it. I would imagine.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터프한 남자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 친구 이렇게 부르면서 정상들을 한 명씩 호명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불러 발언 기회를 줄 것처럼 하더니 다시 돌려보내는 어색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이 기이한 순간들이 잊을 수 없는 회담을 만들었다고 평했습니다. 손흥민이 파라과이전에 앞서 또 하나의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어제 파라과이전이 시작되기 전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손흥민은 지난 브라질전 출전으로 차 전 감독을 넘어서 역대 최다 A매치 출전 기록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 손흥민과 137이 적힌 유니폼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파라과이전까지 합쳐서 138번째 출전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동료들이 광고판을 넘어서 하나둘씩 모이더니 손흥민의 기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라과이전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2만 명대 관중을 기록했다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선 김건희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4년 전 허위 이력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녹취였습니다. 준 공영방송이었던 YTN을 매각한 배경에 이 사적 복수심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021년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문제를 보도한 당시 YTN 취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김 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지 말라며 통화 상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자신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김 씨는 문제의 통화 13일 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기극 수준의 사과였다고 비꼬면서 YTN 매각 배경에 김 씨의 복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과거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면 YTN 매각은 없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첫날부터 화제였던 법사위 국정감사.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놓고 어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을 현장 검증합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특검 관련 거센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최근 목숨을 끊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거론했습니다.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특검 해체 요구까지 나오자 추미애 위원장이 내란 청산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청산하기 전까지는 해체가 되겠습니까?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1회 경고 발언을 합니다. 논의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2023년 수사 당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로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변호인 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국감 사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성 문제를 둘러싼 난타전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새 무역 전쟁 아니냐는 반응 속에서 곧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대해 새로운 입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중국 선박에 톤당 $50, 다른 나라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만든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제조를 장려하려는 조치입니다. 하루 전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2028년에는 1120위안까지 오르게 됩니다. 새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며 이에 맞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中方敦促美方尽快纠正错误做法，以两国元首通话重要共识为引领，在平等、尊重和互惠基础上。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Well, or sooner, right? That's what the truth said. That depends. I think a lot depends on what the Chinese do. They are the ones who have chosen to make this major escalation. 강대강 대치 속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산 식용유 등 교역 단절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많게는 60mm입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부산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